KBS 1라디오 오늘 안녕하세요.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전종철입니다. 국민의힘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자신을 밟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결단을 요구받은 김기현 대표는 외부 접촉을 끊고 숙고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에선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행보를 둘러싸고 친명, 비명 간 설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친명계 김민석 의원이 야합을 뜻하는 사쿠라라는 표현을 쓰며 이낙연 전 대표를 공격하자 비명계는 철새 정치인이 할 말이냐며 맞받아쳤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출연해서 당면 정치 현안 짚어봅니다. 12월 13일 수요일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출발합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오늘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 국민의힘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죠? 네, 해산한 국민의힘 혁신위의 거치 압박을 받아온 여당 주류 의원 가운데서 처음으로 불출마 선언이 나온 건데요. 장제원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자신을 밟아서 총선 승리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미 그동안 각오는 했다면서 가슴에 늘 불출마 성명서를 갖고 다녔다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네, 가슴에 갖고 다녔다. 네. 그런데 그동안 혁신위의 불출마 요구에 장 의원은 사실 반대해왔고 그런데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한 이유가 뭘까요? 네, 사실 그동안 직접적으로 좀 불쾌감까지도 드러내면서 희생 요구에 반발을 해왔었는데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시점을 좀 봐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건데요. 장 의원이 대통령이 출국을 한 직후에 또 혁신위가 조기 해체하자마자 그 결단을 내린 시점을 좀 봐야 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 전에 좀 어떤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이고 또 더 이상 불출마 선언이 늦어지면 결단의 의미도 퇴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단이 나온 것으로 최종적으로 좀 불출마 선언이 나온 걸로 보이는데 특히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전한 것 아니냐 그 구체적인 내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는 어제 하루 종일 두문 불출했는데요. 김 대표도 장제원 의원처럼 불출마를 결심하는 건지 혹은 대표직 사퇴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네, 사실 어제도 그 김기현 대표의 사퇴 여부를 놓고 내부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김 대표는 하루 종일 장고에 들어갔는데요. 지금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좀 유력한 시각은 당도 지금 좀 분란에 휩싸인 상황이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 본인이 다시 나와서 당을 살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좀 가능성이 낮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지금 앞으로 최소한 대표직 사퇴 아니면 지역구 불출마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선택을 할 시점이 거의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측이 기자들 사이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도 당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신당 창당 가능성을 놓고 이른바 친명 비명 간의 거센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사실 또 어제의 갈등은 친명계 김민석 의원이 쏘아 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김민석 의원이 정치 속어인 사쿠라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낙연 전 대표를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결국 윤석열 검찰 독재의 공작 정치에 노란하고 협력하는 사이비 야당, 즉 사쿠라 노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전남도당위원장인 신정훈 의원도 가세를 해서 딴살림을 차리자는 건 수많은 당원들에게 돌을 던지는 거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비명계 의원들이 맞대응을 했는데요. 먼저 조응천 의원은 김민석 의원이 지난 2002년 민주당을 탈당을 하고 정몽준 대선 후보 캠프로 간 일을 언급을 하면서 김 의원이 사쿠라를 언급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윤영찬 의원도 김민석 의원이 젊은 날 그토록 본인이 혐오를 해왔던 기득권과 수구의 정치에 얼마나 몸을 담그고 있는지 좀 곱씹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여야가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 이제
1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죠? 네,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의 예비 후보 등록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은 됐지만 아직까지 핵심인 여야의 선거제 협상은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특히 선거구 획정도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후보자들 말 그대로 오리무중 상태에서 후보를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여야의 선거제 협상은 진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합니다. 말 그대로 이 선거제 협상이라고 하는 게 당의 이익과 당의 이익의 정점인 부분이라서 협상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빠른 결론을 내기도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또 깜깜이 선거가 될 가능성이 네. 높아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들에 대한 고발 사건이 검찰에 배당됐다고요? 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또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이달 초에 한 시민단체가 두 사람을 수사를 해달라며 고발장을 접수를 했었는데요. 고발 이유는 지난 2018년 당시에 송철하던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서 두 사람이 이른바 하명 수사를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검찰이 앞서서 임종석, 조국 이 두 사람을 불기소 처분을 한 적이 있죠? 네, 불기소 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21년인데요. 당시에 검찰은 두 사람이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서 당내 경쟁자를 회유를 했다 이렇게 보기는 봤는데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최종적으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상황이 바뀔 수 있는 일이 일어났죠. 얼마 전에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1심 재판부의 결론이 나왔는데 선거 개입이 있었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하면서 이 판결문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두 사람의 이름이 다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판결문에 두 사람이 어떻게 명시가 돼 있나요? 네, 1심 재판부는 경찰의 수사 상황 보고서가 조국 전 수석 등에게 보고가 되도록 했다라고 명시를 했고 송 전 시장의 경쟁자가 당시 임종석 전 실장한테 오사카 총영사로 나가고 싶다고 말을 했다. 이렇게 판결문에 적시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 데다가 고발장까지도 접수가 됐으니까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할 건지 말 건지 지금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쯤에 고검이 결론을 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검이 수사 개시가 결정이 되면 앞서 말씀드린 배당부에서 수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수사 개시 여부도 이제 내년에 결론이 나온다 이 말씀이네요. 네. 음대 입시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어제 서울대를 압수수색했어요. 네,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곳은 서울대 입학본부와 음대 사무실 등입니다. 압수수색에서 주로 2022학년도 대입실기 평가표 등 입시 관련 자료들을 확보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의혹의 핵심은 음대 입시에서 외부 심사위원이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가 아니라 서울대 소속이 아닌 외부 심사위원이 자신들이 과외를 했던 학생들의 점수를 높게 줬다라는 의혹입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서 어제 압수수색을 좀 전격적으로 단행을 했습니다. 앞서서 다른 학교도 압수수색한 적이 있죠? 네, 지난 10월에 숙명여대가 압수수색을 받았었는데요. 숙대를 압수수색한 이유는 숙대 음대 입시의 그 외부 심사위원 역시 이번에도 외부 심사위원이 교수 신분으로 과외를 한 혐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런 입시 의혹에 대해서는 전문 브로커도 개입을 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숙대에 이어서 이번에 서울대까지 압수수색을 하면서 수사가 좀 확대되는 모양새인데 어떤 혐의가 좀 구체적으로 입증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방 예산 관련 소식입니다. 국방부가 북한 위협에 대비해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중기 계획을 발표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이번에 대규모 예산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향후 5년 동안 348조 원입니다. 5년 단위로 짜는 이 국방 계획에서 지난번 계획보다 5% 정도 이 액수가 늘었는데요. 이 예산 중에서 특히 정부는 이른바 삼축 체계라고 하는 킬체인 또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 이렇게 삼축 체계 핵심 분야에 예산을 집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북의 미사일 징후를 사전에 포착을 해서 발사 전에 제거까지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예산을 41조 5천억을 투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41조 원. 네. 삼축 체계 핵심 분야 외에는 어떤 걸 또 보강하기로 했습니까? 네, 초소형 위성 수십 기를 또 추가로 발사를 해서 오는 2030년에는 특정 지점의 정보를 30분 단위로 수집하는 걸 궁극적인 목표로 잡고 관련 예산도 편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3,000톤급의 잠수함과
특수작전용 대형 기동 헬기를 확보를 해서 육해공에서 타격 능력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뭐 북핵 관련 동향 외에도 북한군의 뭐 부대 이동 상황 등을 또 가장 빠르고 또 정확하게 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큰 예산이라고 하는 게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안보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예산이다. 이런 시각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의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유 씨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죠? 네, 유아인 씨는 대마 흡연 혐의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유 씨 측은 재판에서 프로포폴 관련 공소 사실은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도 있어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유 씨의 투약 혐의 외에도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과 역시 좀 다퉈보겠다고 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유 씨는 알려진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좀 소명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어제 재판이 30분 정도 진행됐다고 하던데 유아인 씨가 법정에선 어떤 말을 했는지 또 취재진 질문에는 어떤 대답을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어제 사실 뭐 이 재판이 결심이 아니고 변론길이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좀 짧게 끝났었는데요. 법정에서 유 씨는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배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외에는 어떤 뭐 혐의와 관련해서는 법정에서 유아인 씨가 다른 발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와서 취재진들이 유아인 씨를 둘러쌌는데 질문을 했습니다. 유아인 씨에게 대검찰청 뭐 마약과장 또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등 전관 출신의 화려하게 변호인단을 꾸민 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받고서는 유아인 씨는 죄송합니다 이렇게만 말을 하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을대 병원에서 181차례 의료용 마약을 투약을 하고 44차례에 걸쳐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가 돼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유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3일에 재개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과일에 설탕 시럽을 입혀 만든 길거리 간식 탕후루 요즘 인기인데요. 한 업체에서 이 탕후루를 만들고 생긴 설탕물을 길거리에 그대로 버려서 논란이 되고 있죠. 네, 특히 지금 이 탕후루 좀 인기 간식인데요. 혹시 앵커께서 탕후루를 좀 드셔보셨는지? 아직 안 먹어봤어요. 가급적 설탕 안 먹으려고요. 아, 그러시군요. 저도 사실 조금 이게 너무 달 것 같아가지고 차마 좀 도전을 못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시겠지만 이 탕후루는 반짝반짝하게 윤기가 나는 과일에다가 설탕물을 얹어서 굳게 만들어서 윤기를 냈습니다. 과일에 이 뜨거운 설탕물을 부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굳어져서 이 탕후루가 완성이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이 갈수록 딱딱하게 굳어지는 이 설탕물이 문제입니다. 이번에 한 판매 업체가 이 설탕물을 도로가에 빗물바지에 그대로 버리는 장면이 저희 취재진들한테 좀 포착이 됐습니다. 뭐 그대로 버리면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빗물바지에 설탕물이 굳어지면서 빗물바지가 그대로 막혀버리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아니 가게에서 처리를 해야지 왜 밖에다 버렸나요? 예, 이 설탕물을 처리하기가 좀 참 고역인 것 같습니다. 대용량의 설탕물을 버려서 이게 굳어지게 되면 녹지도 않고 이 가게 내에 배수구도 막아버릴 수 있으니까 이런 일이 좀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버린 것으로 이러다 보니까 좀 함부로 좀 버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뭐 무단 투기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자칫하다가는 그 도로 일대의 배수구까지도 한꺼번에 막혀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KBS 취재가 시작되자 이 업체는 가게의 배수구가 역시나 막혀서 한두 번 이 시럽을 좀 버린 것 같다면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관할 구청에서는 이 과태료 처분이 좀 가능한지 현재 검토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기네 가게 배수로 이제 안 막히게 하려다가 네. 그 근처 도로 일대 배수구 이제 버려버린 거죠. 버려버리는 그런 그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군요. 다음 소식입니다. 항공권을 팔 때는 24시간 내내 판매하면서 취소는 영업시간에만 된다고 한 여행사들에 대해서 공정위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영업시간에만 취소가 되니까 그러니까 뭐 평일 저녁이나 주말 또 공휴일은 안 되니까 취소가 안 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소비자들이 수십만 원의 항공 취소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대형 여행사 8곳의 약관을 보니까 영업 시간에만 취소가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수수료를 내는 이런 소비자들의 문제 때문에 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을 권고를 했습니다. 네. 적발된 여행사들 중에서 일부 여행사는 바로 시정을 했다고요? 네, 모두 투어 또 온라인 투어는 곧바로 시스템 개선을 바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적발이 된 나머지 6개 여행사는 내년 6월까지 새 약관을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7시 35분입니다. 출근길 날씨 정보입니다. 아침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부 내륙은 영하 2, 3도대까지 내려앉았고요. 하지만 이 반짝 추위는 아침에 이렇게 약간 추웠다가 낮부터는 조금씩 회복이 돼 다시 두 자릿수의 낮 기온을 되찾아가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어제보다는 떨어졌고 3도에서 10도가량 차이가 나지만 여전히 평년보다는 5, 6도 높은 상황인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강릉이 12, 세종 13, 대전 대구 14, 광주 15, 부산 16도 등 전국이 9도에서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나 눈이 지나는 곳이 많습니다. 전라권과 제주는 일요일까지 좀 더 길게 이어지겠고요. 이 비나 눈이 그치면서 토요일부터 기온이 다시 큰 폭으로 더 내려앉겠습니다. 특히 일요일은 서울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일요일부터는 당분간 강한 한파가 지속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깨끗하겠고요. 강원 내륙과 남부 내륙 중심으로 오전까지 짙은 안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까지 제주에 한때 1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요. 차츰 하늘 흐려지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3도입니다. 출근길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은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어제 내린 눈이 쌓이고 얼어서 빙판길이 된 곳이 많습니다. 특히 블랙 아이스가 생기기 쉬운 산간과 터널 주변으로는 새벽부터 사고도 2건이나 발생했는데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 평택 터널 부근 2, 3차로와 갓길에 걸쳐 화물차 화재 사고 처리 중입니다. 송탄부터 평택 고덕 쪽으로 6km 구간이 꽉 막혀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강원권인 상남 6터널 2차로에 서도 승용차 사고 처리 중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은 일산에서 판교 방향, 서운 분기점에서 송내, 소래터널과 시흥요금소, 또 사고가 있던 도리 분기점 일대로 정체되고 조남에서 수암, 청계터널 부근으로도 정체 시작됐습니다. 구리에서 판교 쪽은 남양주에서 상일, 광암터널과 송파부터 성남 요금소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은 방화대교부터 동작대교 쪽으로, 잠실 쪽 올림픽대로는 행주대교부터 한강대교 쪽으로 교통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총선이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은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의 사선에 안규백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 의원께 공천 관련 궁금한 점과 신당 창당 움직임 등 당내 상황 물어보겠습니다. 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예. 그 많은 의원들 중에 안규백 의원을 콕 집어서 당이 공천관리위원장이란 이런 중요한 직책을 맡겼습니다. 그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그 당무 경험과 그 선거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절박함, 간절함, 진실함을 담아서 마음에 새기고 또 소통과 이해를 설득하면서 이번 그 선거에 좀 임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아마 지도부께서 전략공천위원장을 임명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으로나 당적으로나 굉장히 아주 엄중한 시기에 이런 소임을 맡게 돼서 상당히 어깨가 무겁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사사로운 연애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국민의 편에서 또 당의 승리를 목표로 불편부당하게 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소원과 응원을 부탁합니다. 네. 의원님 이제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근데 예. 이제 의원님을 공관위원장에 임명한 데 대해서 또 비명계 일각에선 뭐 꼼수 탕평책이다 이런 비판도 하고 있어요. 이제 의원님이 그 이전과 달리 이미 친명계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재명 대표 의중을 살필 것이다 이런 의심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 들어서 국민의힘 인요한 위원장이 혁신위원장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당 대표와 지도부의 그 상호 소통 관계가 부족해서 저는 실패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했다시피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내 다양한 의견이 표출된 것은 어떤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 그만큼 건강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저는 그 독단적인 통섭의 원리가 아닌 서로 함께하는 회통의 정신으로 이번 이 직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상을 파란 눈으로 안경을 보면 파랗게 보이고 또 노란 안경을 보면 세상을 노랗게 보이는 겁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입지가 다르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얼마 전에 그제 정수균 전 대표를 만나서 모 의원이 이런 말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럴 때 참 왜 그런 말을 했는가 모르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총리께서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동의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최근 중앙위원회에서 현역 의원 페널티를 이제 강화한다 이런 것도 또 비명계 의원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른바 그분들도 굉장히 당에 대해서 기여와 또 의정 활동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하신 거로 평가했고 또 존재감이 굉장히 강한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사람은 곱고 어떤 사람은 굽고 직선이고 이런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똑같은 잣대에서 옛날 권위주의 시대가 아니고 이런 그 어떤 시스템에서 하는 공천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불리하다, 누구에게 유리다 이런 시스템 체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갈등 요인 하나 더 여쭤볼게요. 내년 네. 총선에 적용할 이제 선거법 개정도 이제 계파 갈등이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민주당 지도부가 이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갈 경우에 비명계 등 일부 현역 의원 일부가 대선 공약 파기했다 이러면서 이제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당 지도부를 이제 등질 수도 있고 예. 이건 어떻게 보세요? 게임은 굉장히 공정해야 되고 출발점은 똑같아야 된다고 보는데 예컨대 100m를 달리는데 어떤 사람은 스타트 라인에서 서 있고 어떤 사람은 50% 먼저 나가 서 있고 그러는데 이미 우리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아니하거나 병립형으로 가지 아니하면은 상대 국민의힘은 이미 미니멈 20석에서 맥심 35석이 먼저 앞서 나가고 있는데 50m 먼저 달려가고 있는데 스타트 라인에 서 있으면 공정한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야가 공이 같은 약속과 룰과 규율에 의한다면 그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서로 다른 이 선거는 게임의 룰인데 규칙과 계약인데 이것을 서로가 다르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아닌가. 더더구나 국회는 여당이 일당이 아니고 다수당이 일당인데 지금 민주당이 야당인 일당의 입장에서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있고 힘든 이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소수당으로 전략하면 그 존재 가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이 선거제도의 권력 구조가 먼저 상층부가 바뀌고 나서 그다음에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대통령제에서 이 놔두고 다수당이 하는 이 연립형은 운영 자체가 굉장히 기형적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뭐 여당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총선 승리하는 거는 정말 최대 과제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안 의장께서는 그 전략 지역구를 최소화하겠다고 이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전략 공천이란 게 또 해야 되는 경우도 이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전략 공천의 원칙이랄까 기준이랄까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전략 공천은 주재하시는 바와 같이 당헌상에는 n분의 20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0석까지는 가능한데 네. 지난 선거 때 4년 전 선거 때는 36석을 36군데를 했더라고요. 근데 사고당부 그다음에 불출마 지역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당내 사정으로 또 문제가 되는 지역을 네. 우선적으로 영입원 인사들이나 또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그분들을 배치를 하고 그 전략적 판단하는 것인데 어쨌든
전략 공천이라는 것이 경선 없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것이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대 당의 카드를 보고 우리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면은 그것은 과단성 있게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칙을 지키되 유연성을 가지고 바라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을 영입했는데 정말 이분은 민주당에 매우 상징적이어서 꼭 살려두고 싶은 분이 있으면 그분은 뭐 민주당 우세 지역에 보내서라도 이제 꼭 살아남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뭐 그런 예. 것들을 당에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전략이란 것은 판을 짜는 것이고 전술은 판 짜는 위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그 전술과 전략을 잘 구사하면서 하는 것이 저는 선거 승리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전략 공간이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 의미에 맞게 충실하겠습니다. 그 판을 짜는데 역시 뭐 가장 중요한 게 이 선거의 각 당에서의 얼굴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에서 새로 영입한 분들 선거에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다고 이제 보고 계세요? 정 의원님도 정치부 생활을 많이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서도 인재라는 것은 적재적소가 아닌 적소적재가 맞다고 봅니다. 당신은 잘하니까 아무도 잘할 수 있을가 아니고 적소에 그 합당한 맞는 자리에 합당한 인물이 가야 된다. 적소적재. 예. 예. 전략이란 것은 인선이란 것은 적소적재가 맞지 적재적소가 맞지 않다. 그래서 네. 그 합당한 인물이 A라는 지역 가야 시너지가 효과가 날 수가 있고 그 지역 전체를 동화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적소적재 인재를 선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진짜로 신당 창당을 한다면 민주당에 큰 타격이 될 거라고 보세요. 신당을 창당하려면은 사람, 조직, 자금 이 세 가지 3요소가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건 고금을 통해서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저는 승용차를 타고 가면서 엑셀도 밟고 또 밟다가 브레이크도 밟고 또 서다가 멈추다가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저는 이제 지금 이낙연 대표께서 엑셀을 밟고 있는데 저는 곧 가면 시간이 좀 지나면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이낙연 대표를 서정주 시인의 그 자화상을 보면은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었다.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네. 이낙연 대표를 키운 건 파라리 민주당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자존심과 자긍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과연 민주당을 뒤로 하고 다른 살림을 차릴까 저는 굉장히 퀘스천 마크를 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의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2003년도에도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이 분당할 때도 그분은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대변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저는 쉽게 당을 나가시지는 않을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낙연을 키우는 것은 8%가 민주당입니다. 근데 그걸 파라리 민주당입니다. 네. 근데 파라리 민주당인데 그분이 뒤로 하고 가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민주당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 모두가 그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노력과 정성을 지극정성을 기울여야 된다. 그것이 우리 구성원으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편으로 보면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하는 행보가 뭐 민주당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민주당을 사랑해서 뭐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네. 쉽게 당을 나가서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요.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묘자리도 A에서 B로 이장하려면은 10배가 줘야 이장을 하는 것이고 당도 A에서 B로 옮기려면은 2배가 좋아야 2배만 좋아도 당정을 옮기는데 당을 옮겨가지고 그 말로나 노후가 좋게 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그것도 이제 당신이 연륜이 있으시기 때문에 잘 판단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안규배 위원장께서는 결국은 지금은 악셀 페달을 밟고 있지만 결국은 브레이크를 밟을 거다.
그렇게 보고 이제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거네요. 네. 아울러서 이제 최근에 보면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서로 이제 서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제 전직 여야 대표 두 분이 멀지 않아 한번 만나진 않을까 이런 관측도 나와요. 그래서 뭐 연대를 하지도 않을까 뭐 이런 관측도 합니다. 그 가능성도 낮게 보십니까? 빙탄 불상용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물과 기름은 잘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다. 누구든지 다 만날 수 있겠죠. 또 생각이 폭이 넓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이낙연 대표의 경륜과 영륜과 그 지혜와 또 이준석 젊은 대표의 열정과 패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같이 걸어온 길이 다르고 생각의 사유의 폭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만나서 여러 가지 그 대화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함께하는 그런 자리는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유의 깊이에서 나오는데 그 사유와 생각의 깊이가 서로 간에 다른 궤적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동일체로 되기는 굉장히 연목구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렵다. 예. 민주당의 때 아닌 사쿠라 논쟁이 벌어졌어요. 김민석 의원이 이제 이낙연 전 대표 행보를 이제 비난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이롭게 하는 사쿠라 이제 야합이라고 이제 잘 이제 표현이 되잖아요. 이에 대해서 비명계 의원들은 민주당 버리고 정몽준 후보 쪽으로 간 이력 있는 김민석 의원이 할 말은 아니다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내 의원들은 서로 간에 절제와 인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되고요. 참고 또 참아야 우리가 한 구성원으로서의 같이 나가는 것이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내용이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에게 표를 주고 싶어도 내용이 깊은 당한테 표를 줄 리는 만보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한 발 뒤로 물러서 생각을 해보고 아끼고 그 동질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 세 사람이 오는 18일에 영화 기리의 김대중 시사회 모두 초청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만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그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만간 진지하게 대화하는 계기가 마련될지 또 이재명 대표가 또 이렇게 또 같이 한번 보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갈 계기가 마련될지 어떻게 보세요? 인생은 크게 보면 희극이고 작게 보면 비극입니다. 네. 아마 그분들이 우리 당을 이끌고 계셨던 그 어른들이고 다 선배들이기 때문에 아마 만나서 얘기하면은 허허 웃으면서 복눈 녹듯이 녹지 않을까. 봄눈. 예, 녹듯이 녹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민주당이 갖고 있는 내재되어 있는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최근에도 이재명 대표가 화합 대화 얘기했는데 또 뭐 이낙연 전 대표는 한 번 사진 찍는 거 뭐 그런 건 별로 의미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어떤 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래도 만나고 부모 죽인 붉은지 대치 온수가 아니면은 만나서 화해하고 해동하고 네. 멋진 미래를 그려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보다는 당과 국가를 위해서는 목적이 저는 정치하는 사람의 어떤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 안규백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출연해서 신당 창당과 불출마 선언 등 정치 현안 짚어봅니다. 고향도 지키고 혜택도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10만 원 기부 시 전액을 세액공제로 돌려드리고 3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도 드리는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역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향사랑 이음 사이트와 전국 농협지점에서 기부하시고 가장 마음에 드는 답례품도 골라보세요. 연말을 따뜻하게 보내는 또 하나의 방법. 지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고향사랑 기부제. 행정안전부와 243곳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에 따뜻한 바람이 붑니다. 난치성 질환 어린이 돕기 공익신탁으로 아이들의 아픔을 보듬기 바람. 환경 지키기 공익신탁으로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기 바람. 당신은 어떤 바람을 갖고 계세요? 당신의 바람 공익신탁이 실행합니다. 기부 목적을 정해 자산을 맡기면 기부자의 바람대로 자산을 운영해주는 공익신탁. 국가 관리로 기부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돼 더 믿을 수 있습니다. 신탁으로 하는 선진국형 기부 문화. 공익신탁으로 대한민국에 당신만의 따뜻한 바람을 더하세요. 이 캠페인은 법무부가 함께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겨울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여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전산 시스템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만들기.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2023)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원에서 재활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이수빈입니다. 교정 운동치료로 들어가고 있어요. 재활치료는 저는 수기로 손으로 사람 몸을 만지고 뼈를 만지고 그다음에 교정 운동이 들어가는 재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도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픈 거를 많이 이야기를 하시죠. 다 아파.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 팔, 손 다 아파요. 처음 오시는 분들이 다 아파서 들어오는데 나중에는 아픈 거 기억 못할 만큼 편하게 나갈 때 제일 보람을 느껴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몸이 정답이 없고 아픈 거 똑같은 질병이라도 아픈 느낌이나 아픈 통증의 강도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 다 맞춰줘야 되긴 하지만 정답이 없는 거에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더 제가 공부를 하든지 뭐 하나하나 경험을 통해서 쌓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수술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분 덕분에 수술을 안 하고 넘겼다 이런 거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제 괜찮아지면은 이제 안 오시는 거죠. 안 보는 게 제일 좋죠. 치료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은 좋게 치료하고 건강해지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묵묵히 살아가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일부 내륙으로 아침에 영하권으로 떨어진 하루입니다. 어제보다 3도에서 10도가량 아침 기온이 내려앉았고요. 태백과 대관령, 봉화 등 내륙은 영하 2, 3도대로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서울은 어제보다 조금 떨어졌는데요. 앞자리 수는 같고요. 현재 기온은 3.3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3.8도로 출발했는데 약간 떨어진 기온으로 대부분 어제보단 기온이 크게 낮아졌지만 평년보다는 여전히 5, 6도가량 아침 기온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도 워낙 그동안 높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체감으로는 꽤 춥게 느껴지는 아침인데요. 아침 추위는 빨리 회복이 되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대부분 두 자릿수까지 오를 전망이고요. 서울, 강릉이 12, 세종 13, 대전, 대구 14, 광주 15, 부산 16, 제주 18도 등 전국이 9도에서 18도 분포로 대부분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비 소식이 또 들어 있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나 눈이 지나고 전라권과 제주는 일요일 않겠습니다. 특히 일요일은 토요일보다 기온이 역시 10도가량 더 떨어지면서 서울이 영하 11도, 춘천 영하 14도 등으로 매우 강한 한파가 지속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괜찮고요. 지금 서울 기온 3.3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 기자가 진행하는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2부에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최근 현안 먼저 짚어보고 그다음에 이 전 대표님의 그 신당 창당 움직임 그런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대표적 친윤 인사 장제원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혁신위원회 험지 출마 요구에 명시적으로 이제 반대 의사를 밝혔었고 이제 지역구에서 새 과시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뜻밖이었다 이런 반응도 많았는데 이 전 대표님은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이제 소위 국민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윤핵관 또는 호소인이라 불리는 분들이 지역구에 나가도 제 생각에는 어려워지는 시점이 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장 지금 서울 지역 판세 보고서가 나온 다음부터 굉장히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는 것처럼 부산에서도 우리가 영남이라고 하지만 서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여론이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본인의 현실적인 어떤 당선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도 고민했을 것이다. 지난 총선 때 아마 배재정 의원이랑 한 자릿수 이내로 차이가 났던 것 같은데 거기서 그럼 이번에 이렇게 여론이 안 좋아지고 또 장제원 의원이 사실 윤핵관으로 지목돼 가지고 이번 정권의 실패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마 지역구 사정 자체가 안 좋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제 험지 출마 중진 친윤 희생을 요구하는 혁신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는 날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타이밍이 좀 주목할 만하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제원 의원 본인이 먼저 결심을 했다고 하니 그리고 사실 거의 한 달 전쯤에 결심을 했다고 하니 저는 타이밍을 보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뭐 그래서 타이밍을 잡은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요. 국민들이 분명히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대통령을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대통령을 싫어하게 된 원인 중에 뭐 장제원 의원의 그런 자세나 이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걸로 어떤 여당의 위기라는 것이 해소된다 이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의미를 뭐 평가절하하시는 그런 취지로도 제가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지지부진하던 중진 친윤 용태 물꼬가 좀 터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를 계기로 불출마라든지 험지 출마 선언이 좀 잇따르지는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저는 잇따른다 하더라도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에는 오히려 이런 불출마 선언 이후에 소위 말하는 용산 출신 뭐 총선 출마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방법으로 그게 이어진다고 하면은 저는 큰 반향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더 나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선거 결과도 안 좋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새로운 인물이 나오면 신인이라고 이름 붙인다 하더라도 신인에게 있어서 신선함이 보이면 잘 모르겠는데 용산 출신 인사나 아니면 검찰 출신 인사가 많이 오게 되고 그리고 신인이기 때문에 지역구 선거 스킬도 상대적으로 안 좋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선거 결과는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저는 전략상으로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전에 이제 혁신위가 들어가지고 주호영 대표와 김기현 대표의 불출마가 혁신인 것처럼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죠. 서울에 길 밖에 나가가지고 주호영이랑 김기현 두 분이 불출마하면은 국민의힘을 찍으시겠습니까? 했을 때 네, 그 두 분이 불출마하면 찍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무관심이라는 얘기죠. 그거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 지금 그거 선거 한 100일 앞두고 그거 하고 있을 정도로 녹록하지 않습니다. 지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당 대표기 때문에 그 다음 시선이 김기현 대표에게 이제 쏠리고 있어요. 만약 이제 결단을 내린다면 김 대표의 선택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대표직 유지한 채 총선 불출마 선언, 두 번째가 대표직 사퇴, 세 번째가 대표직 사퇴와 동시에 총선 불출마 선언.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총선 불출마와 대표직 사퇴를 따로 놓고 가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만약에 총선 불출마를 하고 대표직을 유지한다고 해도 영이 서지 않을 것이요. 대표를 사퇴하고 총선 출마를 감행한다 하더라도 의원이 된다 한들 지금 당 대표로서 김기현 대표가 주변의 초선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자신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에게 뭔가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그것도 지탄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생각할 거다. 그리고 고민 중에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초선 의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김 대표 거취나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이제 중진 의원들이 주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비난이나 촉구나 이런 걸 많이 하고 예컨대 하태경, 서병수 의원은 혁신안을 수용하지 않은 이제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김 대표 사퇴를 촉구했잖아요. 반면에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들 단톡방에서도 많이 이제 글들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초선 의원들이 하태경, 서병수 의원 비판하면서 어떻게 옹이한다 그래야 되나요? 이런 적극 반박하고 이런 일들이 좀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그게 웃긴 거죠.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을 계속 쓰면서 여기저기 정치를 하는데 지난번엔 연판장 대상이 이준석, 나경원이었다가 이제는 김기현 대표를 옹이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연판장을 쓰고 있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대통령께서 김기현 대표랑 뭐 사진도 찍고 지난주에 그렇게 했지만은 과연 그게 진짜 신임의 의미냐? 저는 아닐 거라 보거든요. 저는 오히려 앞에서는 사진 찍고 이렇게 신임을 보이는 것 같이 하면서 그래서 초선 의원들은 그게 맞는 줄 알고 이제 쫓아간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보수 성향의 언론들이 일제히 김기현 대표를 때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그 언론들이 용산 대통령실과 결이 다른 메시지를 낸 적이 많지 않거든요. 그럼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기현 대표를 뭐 챙겨주는 듯한 모습이 오히려 저는 이중 작전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가요? 이건 제가 네. 추측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지금 말씀하신 게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 거죠. 사실 이거는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자고요. 당무감사라고 했을 때 아니면 그 판세 분석 자료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유출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유출될 수 있는 경로는 많지 않다 보거든요. 그리고 유출된다고 했을 때 사실 지금 판세 보고서 서울 지역 6곳 뭐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유출되는 경로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당 대표였던 사람으로서 절대 사무처 당직자나 이런 사람들은 당에 그렇게 위기를 야기하고 그런 보고서를 선뜻 유출하지 않습니다. 다 책임감이 있고 다 정규직으로서 자기 직장에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경로로 유출됐을 거다. 저는 이런 의심하고 있고요. 의도성이 있을 거다 그렇게 의심하시나요? 저는 그 자료에다가 예를 들어 어떤 자료가 유출됐다 하더라도 신빙성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 뭐 조선일보 같은 언론도 취재원 이 신뢰도가 있을 때 하는 것일 텐데 저는 그런 소스는 몇 군데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번에 이제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냐 이런 사태 이런 상황과는 이제 별개의 이제 일정 같은데 이준석 전 대표께서는 김기현 대표를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만나볼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최근에 하신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사태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날짜를 잡았습니까? 뭐 그런 거 잡고 확인해 주진 않습니다. 제가 언론에다가 김기현 대표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과 별개로 제가 이제 뭐 김기현 대표를 만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거는 제가 어쩐 27일 날 제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제가 뭐 김기현 대표랑 대표 원내대표로 같이 일하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마지막으로 전달하는 기회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해서 만나려고 했던 거고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김기현 대표가 어떤 모양새로 거취 선택을 하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은 제가 어제 하도 이제 뭐랄까요? 불편해가지고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글도 쓰고 이랬는데요. 김기현 대표에게 지금 지지율 하락과 그리고 강서 보궐선거의 참패 책임을 묻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예, 그게 사실 뭐 지휘자로서의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는 있겠지만은 왜 제가 이게 이상하냐면 그러면 김기현 대표를 다른 사람을 대체하면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냐? 전 그렇게 보지도 않거든요. 특히 지금 그 선거를 앞두고 12월 지금 중순에
만약에 대표가 물러나게 되면은 전례에 비춰봤을 때 비대위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1월 초쯤 돼야 됩니다. 12월 말 1월 초쯤 돼야 되는데 그러고 나면은 공관이 꾸리는데 또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거고 그럼 현실적으로 선거 준비를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당내 사람들은 거의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김기현 대표에게 거취 압박을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 김기현 대표는 지금 초선 의원들과 뭐 상당수의 이제 재선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김기현 대표가 본인들의 공천을 뭐 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컷오프 시켜버리진 않는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연대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불편한 사람이 김기현 대표를 쫓아내려고 하겠죠 지금. 뭔가 초선 의원들과 재선 의원들의 그런 어떤 공천에 대해 손을 대고 싶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개입하겠죠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거는 공천 파동의 서막이라 봅니다. 네, 공천 파동의 서막이다. 네. 아까 이제 김 대표 이제 만나려고 하셨다면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이제 어쨌든 12월 27일이라는 시한을 정해 놓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설명을 하려고 그랬다 하셨잖아요. 네. 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그랬어요? 저는 뭐 김기현 대표랑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지난 국민의힘이 대선과 지선 승리로 할 때 제 파트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때랑 우리가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저는 제가 뭐 신당을 하러 간다고 했을 때 저는 뭐 그 취지와 그리고 왜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 이제 12월 27일이 시한인데 오늘이 12월 13일입니다. 네. 딱 2주예요. 예. 딱 2주 남았는데 지금 딱 2주 남은 이 시점까지 신당 준비 구체적으로 뭐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신당이라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제가 27일 날 이제 탈당 선언 같은 걸 하겠죠. 그러고 나면 그다음에 창준이를 꾸리고 창준이가 이제 당원을 모아 가지고 그다음에 시도당 창당하고 그다음에 중앙당 창당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27일 날 신당하는 거냐, 아니 창당하는 거냐, 아니면 탈당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데요. 과정의 일부입니다, 전부 다. 아마 27일 하게 되는 건 탈당이고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창당 준비를 하겠죠. 그렇죠. 예. 그런 이제 저 예정이신데 이제 12월 27일 날 이제 탈당 말씀하셨는데 여튼 그로부터 1년의 이제 과정들이 뭐 있다고 봤을 때 지금 두 가지 선택지 뭐 여러 차례 질문 받으셨을 겁니다. 네. 1번 신당 창당, 2번 국민의힘 잔류. 2번의 가능성 몇 %입니까? 저는 가능성 없다 봅니다. 그거는. 없습니까? 아니 그거는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타인이 뭔가 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기대하지도 않고 그거는 예상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타인의 최종 반응이나 결론이 아직 나온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난 나왔다 보는데요.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고 제가 27일을 두고 움직이는 이유는 말했던 것처럼 결국 신당이라고 하는 것은 장이 섰을 때 그때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어떤 분은 저한테 아니 뭐 신당할 거면 빨리빨리 하루라도 빨리 준비하는 게 어때 이러면 나가가지고 하는 게 어때 그러는데요. 사실 지금 뭐 금태섭 양양자 신당 같은 경우에도 빨리 움직여가지고 지금 장이 아직 안 섰기 때문에 개점 휴업 상태라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저는 뭐 그분들이 창당할 때 활발한 활동을 할 걸 기대하셨겠지만은 적어도 물 밑에서 활동하지 말고 물 밖으로 드러난 활동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하시지만은 언론이 주목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실무적인 거 많이 이제 진행하신 걸로 이제 네. 알고 있는데요. 온라인 이제 모집도 네. 하시고 그랬는데 이른바 이제 천하 용인 빼고는 누가 함께할지 아직 모르겠다 이런 또 지적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신당이라고 하는 거는 최대 다수의 최대 공약수를 뽑아내야 되는 과정인데 사람 계속 만나면서 어디까지를 범주로 잡을지 고민하는 게 제가 가장 큰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신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선거제 같은 경우에도 병립형이나 아니면 연동형에 따라 가지고 신당의 커버리지 범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병립형으로 가면은 뭐 신당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불리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거꾸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4당, 5당쯤 되는 당들은 선거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1, 2, 3 정도로 고착화되는 그 효과가 있고 그러면 3당을 할 때 빅텐트를 쳐야 된다는 그런 압박은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는 것이고 여러 정파가 함께하는 형태의 당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창당 확률은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연동형으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아주 코어 지지층에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 보수 신당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범주에 따라 가지고 누가 함께 할지가 좀 달라질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엔 아까 제가 국민의힘에서의 어떤 공천 파동이라는 것이 거의 예견된다라고 얘기하고 또 민주당에서도 보면은 이낙연 총리께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이 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인식이 있을 때 분명히 그 안에서 어떤 움직임이 태동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현역 의원들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공천이 가시화되는 순간부터 있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하고 이제 이 전 대표께서 상당히 서로 긍정적인 좋은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하면서 아니 만날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고 그래서 아니 곧 만나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나오는데 만약 이제 만나서 얘기 나눠보면 이낙연 전 대표와 연대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저는 뭐 어느 것도 닫아두지 않고 열어놓고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낙연 총리를 진짜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총리하실 때 관저에서 한번 그 바른미래당 지도부와 함께 막걸리 회동을 한 거 정도만 기억나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다자가 모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깊은 대화를 하지 못했고 저는 이낙연 총리도 고민이 크실 거라 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낙연 총리께서는 민주당에서 활동해오신 이력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이재명 대표보다 더 민주당에 가까운 인사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고 네. 그리고 또한 뭐 큰 정치인이 움직일 때는 명분을 아주 크게 가져가야 된다. 이낙연 총리께서 한 2주 동안에 이제 달려오셨고 대중의 호응도 나쁘지 않지만은 결국에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뭔가를 축적하고 싶으실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 이낙연 전 대표 관련해서는 나는 1년 반 동안 뭐 당내에서 신나게 두들겨 맞아서 반연 이미지가 축적됐지만 이낙연 전 대표는 당한 게 뭐지? 뭐 여기에서도 약간 이질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제가 1년 반 동안 무슨 일을 당했는지 국민들이 다 보고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뭐 제가 같이 당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지를 알고 계실 텐데요. 이낙연 대표는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행동에 미루어 봤을 때 다소간의 불신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대표께서 이런 겁니다. 혹시라도 이낙연 대표가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한번 만나긴 할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만약 이재명 대표가 전향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좀 곤란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말한 거지. 이낙연 대표께서 저도 근데 그 가능성을 윤석열 대통령이 바뀔 가능성만큼이나 낮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갑자기 지금까지 일방주의를 버리고 그렇게 이낙연 대표와 화합할 가능성이 낮다 보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께도. 네. 그 새로운 선택 신당의 금태섭 창당 준비위원장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신당의 성평등 정책으로 여성 징병제를 이제 시사한 내용을 발표했고요. 특히 이제 젠더 문제 해결을 남녀가 육아, 징병, 병역이죠. 함께하는 방식으로 이제 풀자는 것인데 특히 류호정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남성은 가해자라는 명제에 기초해서 페미니즘 정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류호정 의원이 한 말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의당의 작금의 위기라는 것이 류호정 의원이 말했던 방금 그런 구호를 당에서 핵심적으로 밀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정의당을 벗어나서 정치하겠다는 생각으로 입장 전환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젠더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대선 때도 보면요. 양당에서 두서없는 정책들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큰 틀에서 이제 성평등을 확립하기 위해서 남자는 가해자다 이런 구호를 없애는 건 중요한데요. 지금 이번에 하필이면 금태섭 류호정 같이 활동해 오신 분들이 여성 징병제를 얘기하니까 너무 냉탕문탕으로 왔다 가는 것 같다라는 지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예를 들어서 병역제도에서 해놓은 말이 많지만은 저는 여성 징병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먼저 희망복무제, 그러니까 지원제로 하고 그 다음에 서서히 여성들이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늘려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지점이 공무원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장직 공무원으로 일하실 분들 예를 들어 경찰 공무원이나 소방 공무원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지금 보면은 공채 시험이 뭐 체력 검정도 있지만은 대부분 필기로 이제 이런저런 시험들을 보고 계시는데 저는 차라리 대한민국의 군복무를 성실하게 마친 사람들이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이런 그 소방 공무원이나 경찰 공무원 같은 현장 공무원 아니면 교정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시험도 봐야겠지만은
그런 이런 의무를 마친 사람들로 한해 가지고 공무원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성의 지원 복무도 늘리고 그랬으면 좋겠다. 어차피 요즘은 뭐 월 200만 원씩 받으면서 이제 군대 가는 세상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지 단순하게 여성 징병제 하나 뚝 외쳐놓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젠더 문제 있어가지고 큰 아젠다로 떠오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동맹,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데요. 반도체 동맹을 맺었다고 하네요. 네, 박준섭 경제수석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번 네덜란드 순방은 반도체 순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존에는 네덜란드하고 반도체 협력 관계는 맺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거를 동맹 관계로 끌어올렸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 동맹이란 거는 뭐 어떤 군사적인 의미로 쓰일 때 그런 배타적인 동맹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군사적인 동맹은 배타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지금의 대만에는 TSMC 이런 이제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 이런 회사하고도 네덜란드 회사들은 거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열려 있는 거고 다만 우리 한국하고 조금 더 관계가 밀접해진다. 협력의 강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번 네덜란드 방문의 이 취지가 테마가 반도체다 보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함께 윤 대통령이랑 동행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윤 대통령이 ASML이라는 회사 방문했는데 슈퍼을이라고 불린 이 회사 어떤 회사인가요? 일단 반도체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사인데 일단 슈퍼을이다 이런 별명이 붙은 거는 뭐 아주 강한 을이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물건을 사고 팔 때 파는 사람이 을이다 그리고 사는 사람이 갑이다 이런 인식들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파는 물건이 아주 귀하고 구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파는 사람이 살 사람을 고른다. 이럴 때는 이제 을이 더 강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ASML이 반도체 분야에서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슈퍼을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이제 뭘 만드냐면은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들어가는 뭐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렵고 초미세 공정용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다. 그러니까 장비를 이제 통으로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걸 사와 가지고 뭐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이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초미세 공정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점점 반도체가 작아지잖아요. 그런 쪽에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뭐 삼성전자라든가 TSMC, 인텔 이런 회사들이 계속해서 좀 거래를 하고 있고 또 이 회사의 장비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비 생산량도 많지 않은가 봐요. 네, 1년에 한 30대, 40대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3분기까지 만든 최신 장비가 40대고요. 4분기에 한 10대 정도를 더 생산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수량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 장비를 받아야지 반도체 생산 회사들도 기술 개발을 이어갈 수가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게다가 우리나라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지금 팔고 있는 장비 다음 단계도 좀 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최신 EUV 장비가 한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 정도 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B2B로 거래가 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정확하지 않은 건데 이 장비 다음 것도 좀 원하고 있는데 그건 뭐 2배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워낙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생산 대수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건이 없어서 못 구하는 그런 수준이고 뭐 예를 들어서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막 찾아가서 만나고 이런 일도 굉장히 많다라 그래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윤 대통령하고 이재용 최태원 회장이 ASML 본사 이제 같이 갔는데 그 성과가 좀 있었나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좀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ASML 본사가 그 국왕이 있는 곳으로부터 뭐 왕복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국왕이 네덜란드 국왕이 같이 안 가는 게 통상적인데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랑 동행을 해주기도 했고요. 동선 때문에 배려한 건가요? 아니요, 이제 같이 가준다는 그러니까 예우를 해준 거죠. 그리고 ASML 본사에서 윤 대통령이 클린룸을 시찰을 했는데 이제 반도체 장비에서는 반도체 생산 이 공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정 상태가 유지된다 이렇게 해서 클린룸인데 여기에 이제 들어간 외국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성과는 MOU 3건을 체결을 했거든요. 삼성전자하고 ASML이 내년부터 공동으로 1조 원 투자해가지고
이제 R&D 센터, 그러니까 기술개발 기술연구센터를 설립 운영하기로 그렇게 MOU를 맺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SK 하이닉스하고 ASML하고 이 EUV용 수소가스 재활용 기술 공동개발 MOU를 또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가시화된 내용인데, 왜냐하면 MOU는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추가적인 그 계약 단계도 필요하잖아요. 세 번째 MOU 같은 경우에는 양국에서 미래 반도체 인재를 공동으로 양성한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뭐 석박사급으로 50명씩 뽑아가지고요. 당장 내년 2월부터 이제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공대에서 뭐 반도체 석학들의 특강도 듣고요. 또 ASML 같은 그런 네덜란드 기업에서 실무 교육도 같이 받기로 그렇게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반도체 시장이 이제 좋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반도체 업황 이제 좋아질 거라는 기대도 있는데 그런 설명도 짧게 좀 해주세요. 네, 올해 사실은 삼성전자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잖아요. 네. 그 뭐 유례 없이 뭐 이제 영업이익이 크게 떨어졌고요. 이런 이유가 반도체 업황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이제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올해 1, 2, 3분기 영업이익을 보면은 삼성전자는 이걸 놓친 적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현대자동차에 내주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그나마 영업이익 적지 않았던 거는 스마트폰 판매 덕분이었고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1조 7천억 원 손해를 봤는데, 그런데 이제 수주가 점차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측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일종의 MOU도 맺으면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삼성전자 자체로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미국 텍사스주에 공장이 있거든요. 이거 완공하고 양산 들어갈 건데, 그 얘기는 이제 수요가 좀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국내 경제도 이제 함께 살아나기를 좀 기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이 김씨, 밭에서 뭐해? 인삼 경작 신고하려고 반면적 좀 재고 있었지. 응? 그게 뭔데? 나도 해야 하나? 당연하지 이 사람아. 인삼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해야 한다고. 인삼산업법 개정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할 인삼 경작 신고 의무제. 자율적인 생산 면적 관리와 안정적인 수급으로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인삼의 품질을 높입니다. 판매 목적으로 인삼을 경작하는 농업인이라면 재배지 관할 인삼농협에 꼭 신고해주세요. 건강한 삶을 지키는 우리 인삼. 이 캠페인은 한국인삼협회 인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나무는 그냥 둬도 잘 자라지 않나요? 숲을 가꾸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우리에게 깨끗한 자원과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숲. 숲을 가꾸는 여러분들을 위해 산림경영 컨설팅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고 임산물을 재배하고 숲속에서 휴식과 즐거움을 찾는 일. 관심을 갖고 더 자세히 할수록 숲이 풍요로워지고 우리들의 삶도 채워집니다. 미래의 아이들도 산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숲 가꾸기에 동참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SJ 산림조합이 함께합니다. 노후 건축물의 성면 건축자재 해체 현장을 지키는 성면 해체 작업 감리인을 아시나요? 성면을 흡입하면 암 등의 질병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성면 건축자재 해체 시 감리인이 관리 감독하며 성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작업의 안전성을 높입니다. 또한 성면 해체 작업 감리인 평가 제도를 통해 감리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평가 결과는 환경부 홈페이지 및 성면관리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성면 피해 예방하는 성면 해체 작업 현장 안전관리.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가스 사용이 많아지는 계절. 가스 사용 전에 가스가 새지 않았는지 냄새를 잘 맡아보고 사용 후에는 점막 코크와 중간 밸브가 제대로 잠겼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안전수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불을 켰을 때 불꽃은 연소가 잘 되고 있는 파란색인지 확인하고 완전 연소가 되도록 조절합니다.
LP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새어나오면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환기가 필요한데요. 방석이나 빗자루 등을 이용해 가라앉아 있는 LP가스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재해 재난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 기자가 진행하는 특집 KBS 일라디오 오늘. 오늘의 뉴스를 그 역사와 맥락까지 살펴보는 시간,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KBS 황정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가 최근에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황정호 기자, 일단 국토교통부 발표 내용 정리해 주세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신축 아파트 경우에는 그러니까 준공 직전에 이제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소음 기준인 49데시벨을 맞추지 못하면 맞출 때까지 준공 승인을 안 해주겠다. 그리고 구축의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뭐 공사를 사실 새로 할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그 기존 아파트에서 보강 공사라든지 아니면 매트를 설치하겠다고 하면 뭐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든지 이런 약간 지원 쪽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바닥의 두께를 좀 더 두껍게, 그리고 2025년부터는 49데시벨이 아니라 아예 37데시벨, 이게 1등급 수준 좀 많이 엄격한 기준인데 이걸 적용해서 짓겠다는 건데, 아무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던 건 아무래도 그 새로 짓는 아파트에 소음 기준을 충족을 못하면 준공 승인 자체를 안 내주겠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이미 있는 제도긴 하거든요. 사후 확인제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준공 직전에 지자체가 가서 검사를 하는데 그때 만약에 이제 미흡이 나오면 사실상 지금은 그냥 건거예요. 건설사에 보완을 해라. 그리고 아니면 입주자한테 뭐 알려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대부분 건설사들이 일단 입주를 시키고 입주자들한테 그냥 보강 공사를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전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면 건설사가 책임을 지고, 왜냐면 입주를 못 시키게 되니까 준공을 승인을 못 받으면, 그래서 건설사 부담이 좀 커지니까 자연스럽게 좀 그 환경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이제 자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렇군요. 김준일 에디터님. 예. 층간 소음이라는 게 참 개개인마다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준을 정하는 것도 그만큼 어려울 것 같은데요. 국토부에서 말하는 이제 층간 소음 기준 1등급, 이게 어떤 수준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소음은 어떻게 측정하는지 이제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49데시벨 뭐 이게 이제 기준이에요. 그리고 향후 이제 공공주택 뭐 LH에서 하는 거는 37이죠. 37데시벨인데 숫자 들으면은 이게 뭔 의미지? 감이 안 오죠. 감이 안 와요. 네. 사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측정을 하는데 이거를 뭐 진행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사람들한테 와닿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기준을 통과했다라고 하더라도 사람들한테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일단 요 맥락을 말씀드리면은 이 층간소음 민원 접수가 2012년에는 8,795건이었는데 2022년 작년 기준으로 4만 건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사이에 대략 한 5배 정도 늘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집에 있으면서 상당히 사람들이 예민해진 거 하나, 그리고 사람이 예민하면은 어쨌든 그 주변에 이제 굉장히 많은 좀 민원이나 좀 화를 내잖아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분쟁이 생기는 거죠. 공동주택에 이제 점점점 늘어나는 거, 이제 뭐 기존에 있었던 단독주택을 허물고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이제 기준에 보면은 이거를 이제 예전에는 바닥 두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바닥 두께를 이제 210mm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앞으로는 공공주택은 250으로 이거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늘린다고 그러면은 소음이 없어지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금 이견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이제 측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고무공 같은 거를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이게 이제 기준치를 미달을 하면은 이거는 층간 소음이 안 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가 맞느냐, 이를테면은 뭐 여러 가지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 정부의 이런 노력에 대해서 폄하하려는 건 아닌데 이게 조금 다 해소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실효성 뭐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공사비 증가 뭐 이거는 뒤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상당히 건설사에서도 상당히 지금 우려가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그래서 그만큼 뭐 줄이려는 그 데시벨만큼 줄이면 또 이제 효과가 있느냐 이것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40데시벨 정도가 아이들 뛰는 소리고, 근데 어른들이 그러니까 발 뒤꿈치 소리도 사실 그 정도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도 그렇고 막 어른들은 심리적인 무게가 영향도 있으니까 있고. 그냥 네. 걸어 다녀도 그리고 또 공기 전달 소음이 또 따로 있고 직접적으로 제가 충격을 주는 소음도 따로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데시벨 기준이 얼마나 좀 실효성 있게 와닿을까 계속 이런 좀 제기가 되고 있죠. 그렇군요. 아까 이제 황 기자가 뭐 신축 구축 얘기하셨는데 이 방안이 뭐 기본적으로는 신축 위주로 이제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기존 주택 층간소음 해결은 또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와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이제 브리핑 할 때도 사실 이제 신축을 먼저 얘기하고 이제 기존 아파트는 사실상 뭐 새로운 제도를 뭐 방안을 내놨다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보강 공사를 한다거나 매트를 설치할 때 그러니까 저리로 빌려주는 건 사실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도 했는데 그 호응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입장에서 사실 보강공사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닥 두께를 그냥 높이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아파트 층고가 낮아지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집주인들이 얼마나 이거를 자발적으로 호응해서 하겠냐라는 건데 사실 뭐 새로운 건 없고 만약에 이제 제가 매트를 시공하겠다라고 하면 최대 300만 원 정도에서 저리로 대출해 주는 거. 그리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2025년부터 이것도 법 개정이 돼야 되지만 그냥 무료로 우리가 설치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2000년대부터 이제 층간소음 규제가 이제 있어 왔는데 그래서 이제 애들 있는 집치고 이제 매트 안 깔아놓은 집이 없을 정도였는데 다들 층간소음에 예민하잖아요. 이전에 나왔던 층간소음 이제 해결 방안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에디터님도 아까 말씀하신 그 210mm가 2000년대 초반 기준인데 사실 저희 지금 20년 동안 그럼 계속 그 바닥 두께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기존의 건설사에서 만약에 우리가 221cm를 못 지키겠다라고 하면 그 해당 기관에 가서 그러니까 검증만 하면 사실 통과를 시켜줬었거든요. 네네. 예전에는. 그래서 또 층간소음을 좀 제대로 해결 안 된 것도 있었고 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사후 확인제 이게 가장 최근에 이제 투입했던 제도인데 이것도 사실 권고였으니까 뭔가 실효성이 없는 그런 제도였던 거죠. 요거를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일단은 정부에서 내놓은 게 신축에서는 이제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고 기존 거는 만약에 이게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여기에는 층간 소음이 발생하는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딱지를 붙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아파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보강 공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정부의 입장은 뭐냐면은 네가 돈을 내서 네가 보강 공사를 해. 근데 제 입장에 보십시오. 윗집에서 소리가 들려서 예를 들면 위에서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가가지고 윗집에 가가지고 자 저리로 300만 원이나 500만 원을 빌려서 보강 공사를 해주시면은 저는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누가 그걸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돈을 뭐 대줘가지고 정부에서 대줘가지고 공사를 해주던지 내가 윗집에 찾아가가지고 이거를 읍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분쟁이 심해가지고 차라리 그래 더러워서 내가 이거 하겠다라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도 얘기했듯이 지금 황정호 기자가 얘기했듯이 저리로 빌려줘요. 이거를 더 300만 원을 예를 들면 500만 원으로 뭐 4%를 2%로 금리를 낮추겠다라는 건데 이거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렇군요. 그 비용 얘기 좀 할게요. 국토교통부 이번 방안에 따라서 건설사들 이제 비용이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중소업체들에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기업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들은 사실 이제 층간소음 이슈가 계속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을 투자를 해서 뭐 층간소음 줄이는 저감 기술을 이제 하나둘씩 내놓고는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기술 개발 투자 비용도 결국에는 공사 비용. 그러면 이제 거주자한테는 분양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일부 전문가들도 이번 방안에
그냥 정부는 우리가 이렇게 분양가에 적용이 되지 않고 전가되지 않도록 뭐 시장을 우리가 뭐 좀 더 강화하겠다 정도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없었다라고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요거 좀 두 가지 얘기를 할게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바닥을 두껍게 이제 뭐 더 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시멘트를 많이 부어야 되니까 이제 공사비가 올라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이제 아파트 구조가 기본적으로 이제 벽식이 있고 기둥식이 있어요. 기둥식은 이제 기둥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대들보를 넣고 이게 기본적으로 층고가 더 높아지는 게 있어요. 많이 들어가 두꺼워지니까. 그러면은 이게 건설사 얘기는 뭐냐면은 똑같은 높이를 지어도 벽식으로 지으면은 20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기둥식으로 지으면은 층간 소음이 확 줄어드는데 18층까지밖에 못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만약에 이게 층간 소음이 그렇게 중요하면은 기둥식으로 우리가 지을 테니까 이것도 20층을 지을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 달라, 이런 얘기까지 사실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돈의 문제, 무조건 비용의 문제고, 황정호 기자가 얘기를 했듯이 만약에 이게 정말로 중요해지면은 이게 다 입주자들한테 이제 다 이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업계 얘기를 조금 우리가 경청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특히 말씀하셨지만은 뭐 GS건설, 뭐 현대건설, 뭐 삼성물산 이런 데들은 자체적으로 특허도 내고 지금 다 만들고 있는데 중소건설사는 그런 걸 할 만한 재력도 없고요. 지금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라고 했을 때 이들이 굉장히 큰 압박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딱지까지 붙으면은 이제 분양도 안 되고 뭐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업계 얘기를 조금 뭐 이제 층간소음도 중요하지만 좀 경청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 이제 소형 건설사는 뭐 존폐이기까지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주자들한테 이제 비용 부담으로 전가된다 하나, 이게 부담된 것으로 이제 예상도 돼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두께를 많이 하면은 시멘트가 많이 들어갑니다. 뭐 다른 거는 다 빼더라도 시멘트가 많이 들어가는 거. 그리고 만약에 하나 기둥식으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분양할 수 있는 그게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에 개별 사람들한테, 입주자들한테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더 특수한 매트가 들어간다든지 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다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시뮬레이션의 상황이긴 하지만은 직접적으로 비용이 증가해서 입주자들이 돈을 더 내게 되는 거는 좀 거의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이제 층간 소음으로 인한 아주 뭐 기막힌 사례들, 저런 폭력으로까지 번지냐 이런 사례들 많은데, 실제로 통계로만 봐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 범죄가 최근 10배가 늘었다고 해요. 이게 경실련에서 이제 조사를 한 거였는데 2016년이랑 2026년을 비교했을 때 거의 10배 정도 증가했다라는 건데, 사실 그 시기를 봐야 되는데 아까 에디터님 말씀하실 때 코로나19 저희 대유행 때 재택근무 많이 하면서 사실 민원이 더 이제 급증한 면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취재를 해보면 사실 층간소음 때문에 칼부림 나고 뭐 살인 나고 이런 것들은 좀 많은데, 보복 스피커라고 좀 들어보셨어요? 그 보복 스피커? 그래서 상대방도 맛 좀 봐라. 네, 그래서 한 분이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보복 스피커를 구입해서 천장에 달아놨는데 그게 뭐 아이 울음소리, 세탁기 돌리는 소리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설정을 하고 외출을 했던 거예요. 이웃들은 그 계속 위층 들어라. 들으라고. 예. 근데 이게 본인이 이제 많이 당했다 너무 이거죠. 당했으니까. 예. 근데 자기 사실 피해자였던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하고 외출했는데 윗집에서 아이랑 세탁기 소리가 계속 나니까 이거 아동 학대다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고의로 보복 스피커를 달아서 윗집한테 피해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벌금형 아니면 즉결 심판 뭐 이렇게 넘겨져서 입건되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층간소음이 갈등이 빚어지고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뭔가 행위를 했는데 결국 이게 또 뭔가 법적으로 가면 또 제가 뭔가 가해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으니까 층간소음을 사실 지금은 그냥 알아서들 좀 해결하세요 위주잖아요. 그냥 관리소장님이나 오셔서 중재해주고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제도적으로 뭔가 국민 개선도 좀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게 계속 나오고 있죠. 관련해서 지난달에 이제 국토부에서 LH와 함께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가이드북 발간했습니다. 어떤 내용 담겨 있었는지 이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지금 저희가 이제 아마 계속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네. 그냥 좀 매뉴얼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층간 소음의 기준이 뭐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층간 소음이 발생했을 때 뭐 초기에는 이렇게 대응할 수 있고, 뭐 중재가 안 됐을 때는 뭐 분쟁조정관리위원회 여기를 찾아가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뉴얼화한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지금 일단은 우리가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내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그 이웃사이 센터 이게 이제 층간소음 민원 접수하는 데거든요. 여기에서 원인별로 분석을 해보면은 뛰거나 걷는 소리가 68%, 망치 네. 소리 7%, 가구 끄는 소리 5%인데, 그러니까 걷거나 뛰면은 그냥 사람들이 못 참는 거예요, 사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조금 인내심을 가질 필요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벽간 소음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옆에서 들리는 거 이게 지금 그 위아래뿐만이 아니고 그 아파트를 벽식으로 지은 데는 기둥식이 아니라 이거는 옆으로 벽을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대각선인지 옆집인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조금 원인을 조금 찾을 때까지 좀 인내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면은 뭐 칼부림 나고 이런 게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거를 조금 인내심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KBS 황정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8시 45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서울시내 돌발 구간 잠실 쪽 올림픽대로입니다. 동호대교를 지난 1차로에서 사고가 나 반포대교부터 시속 15km를 못 내고 있고요. 이전 행주에서 성산대교 사이와 여의 하류에서 한강대교까지도 속도 떨어집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는 천호대교 부근 1차로에서 작업이 시작돼 암사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도 서행합니다. 고속도로에선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 안진터널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사고가 나 뒤로 2km 구간이 꽉 막혀 있고요. 이전 서안성 일대로도 밀리기 시작합니다. 반대 평택 쪽 화물차 화재 사고는 정리됐지만 송탄에서 평택 터널 사이로 4km 구간 정체가 남아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선은 일산에서 판교 쪽 노우지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판교에서 일산 방향도 장수에서 서운 자유로 부근 정체가 길고요. 무안 광주고속도로 무안 방향 한평 나비 휴게소 부근 갓길에선 승용차 사고가 났는데 안개가 매우 짙습니다. 2차 사고에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혜였습니다. 폴란드의 8년 만에 정권 교체가 국내 방산 기업과의 대규모 수출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욱 아산 정책 연구원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7월과 10월에 폴란드 정부는 한국 방산업체로부터 대규모로 무기를 구매하는 이른바 방산 잭팟으로 불리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계약 규모 어느 정도였습니까? 자, 일단 이 폴란드 계약을 전체로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뭐 1차 계약, 2차 계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1차 계약이 2020년에 얘기가 됐던, 그래서 K2 뭐 흑표전차 180대, 뭐 그다음에 K9 뭐 FA50 이제 이런 것들을 파는 계약인데, 이게 이제 124억 불 규모였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1차 계약은 뭐 사실상 이제 그 종료가 되어 있었고요. 자, 문제는 지금 이제 10월 말씀하신 2차 계약의 내용인데, 네. 2차 계약이 이제 사실은 액수는 뭐 전체로 치면은 뭐 한 거의 뭐 50조 정도, 그러니까 사실 1차 계약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그 안에다 포함이 됩니다만은, 네. 그 중에서 사실 일부만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K9 자주포에 대해서 저희 2차 계약분 액수로 치면 한 3조 4천억 원어치를 계약을 했는데요.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폴란드에서 약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게 이제 제2의 방산 잭팟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기사도 나온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계약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폴란드 정권 교체가 됐다고 해서 이게 한순간에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건가요? 사실은 이 어떤 획득 계획을 기존에 세워놓은 것을 뒤집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사실 지금 폴란드 군 자체가 뭐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이런 거에 대응을 하면서 자국군 장비들을, 자국군이 보유하고 있던 이제 구형의 그 소련 기준의 장비들, 구소련 기준의 장비들을
우크라이나로 이제 넘긴 다음에 대부분 신형 장비를 지금 이제 나토 저 기준으로 해서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측에서 한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 소위 이제 새롭게 지금 그 이제 야당이었던 세력들이 이제 새롭게 집권을 하면서 야, 이렇게 자꾸 한국이나 해외 사업 것이 아니라 자국 내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국 내 수요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하원 의장이 새 정부 출범하면 지난 정부가 10월 15일 이후 서명한 합의 파기될 수 있다. 뭐 이 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폴란드가 이제 아시다시피 그 이원 집정부제 성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이전까지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원 집정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지금 대통령 안제이 두다가 있는 이 대통령 법과 정의당이 여당이고 그 다음에 그 여당에서 그나마 이렇게 의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번 선거가 되면서 상원 하원 양쪽 다 지금 이제 패배하면서 야당이 그 표를 가져갔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총리 또한 야당 쪽에 훨씬 더 그 의견이 더 실린 사람이 이제 총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도널드 투스크라고 하는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인데요.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면서 기존에 정부가 해왔던 그 어떤 기본적인 방향들이 바뀌게 될 가능성이 이제 상대적으로 높아진 거죠.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제안하고 있는 내용들이 지금 폴란드가 얘기하는 뭐 국산화, 폴란드 자국 생산 이것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상당 부분, 그러니까 이 앞쪽에서 급한 소요는 대한민국 생산해서 보내지만은 사실 2차 계약 내용의 상당 부분은 폴란드 현지에 생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폴란드 안에서 생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협의해 나가고 폴란드에게 조금 자신들에게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조건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뭐 폴란드가 그 무작정 거부하고 자국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떻게 운영의 묘를 끌어내서 협상을 이끌어 가느냐. 그러네요.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로서는 국내 고용의 문제이기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내 고용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뭐 폴란드가 이 수출 저희 사실 2차 계획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요. 결국은 금융 지원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1차 수출에서도 수출 금액의 한 그 80% 정도의 금융 지원을 해줬는데 2차는 액수가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금융 지원이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 실제로 과거에 계약이 무효화된 사례가 있었나요? 우리나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 사례라도? 글쎄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사례들 같은 것들은 꼭 이제 뭐 국내뿐만 아니라 폴란드 내부 사정뿐만 아니라 이제 대부분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국가가 전반적으로 쭉 봤을 때 야, 이게 우리 예산 규모에서 감당이 안 된다.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들이 중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소위 지금 계약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이게 실제 그 액수 전체가 사인이 되고 이렇게 그 진행이 된 상태라면 계약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우리 얘기하는 그 2차 계약 중에 상당 부분이 MOU인 상태인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계약이 체결된 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폴란드가 우리 더 이상 여기에 서명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규모도 이제 상당히 되는 규모인가 보죠. 지금 현재. 그게 지금 더 크다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와는 그 더 진행 안 시키고 다른 나라와 계약할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 우리가 좀 그런 견지에서 봤을 때 우리하고 경쟁국 어떤 나라들이 있어요? 사실은 경쟁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라들 뭐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쟁국이죠. 일단은 당연히 지금 우리가 지금 판매하는 뭐 전차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미국 상당 부분 갖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전차, 자주포 여러 가지 것들이 겹치는 나라가 제일 큰 나라가 사실 독일입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런 맥락인데
애초에 안제이 두다 정부에서 대한민국을 선택한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독일은 가격도 비쌀 뿐만 아니라 원하는 시간 내에 무장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이유였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계약 시작하자마자 거의 한 3개월 내에 1차분 납품하면서 엄청나게 빨리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입증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오늘은 좀 아쉽지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옥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혼자 사는 가구가 34.5%로 3가구 중 1가구 꼴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4인 가구의 2배 수준으로 청년 1인 가구가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최근엔 60대 이상의 고령층 1인 가구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1인 가구는 35%로 20, 30대 1인 가구와 비슷한데 다만 고령층 1인 가구는 경제활동 가능성이 낮아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2월 13일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종철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 4.3 사건으로 뒤틀린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 등의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4.3 가족관계 정정결정 신청을